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영화 보러 극장을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집 밖으로 나가기 귀찮아서, 원하는 시간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에는 극장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OTT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봉한 지 2, 3주 만에 극장 티켓 가격과 비슷한 값으로 최신 영화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극장은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간다는 의미보다는 큰 스크린과 웅장한 사운드를 즐기러 간다고 봐야 할 텐데요. 콘텐츠를 두고 OTT 서비스와 경쟁하는 극장. 잠시 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콘텐츠를 두고 OTT 서비스 업체와 경쟁하는 극장. 요즘 정말 극장으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네. 시장을 들어보면 벌써 한 4.7% 정도 관객들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전년 이제, 대비? 그렇죠. 그리고 네. 2009년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에 한 14억 명 정도가 극장을 갔었습니다. 미국에서만. 네. 근데 지금 올해 전망이 12억 5천. 그래서 2억 명 정도. 네, 12억 5천만 명. 그래서 한 12% 정도 빠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미국의 사례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넷플릭스라는 이 OTT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 곳의 사례가 실제로 극장에 가는 관객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라는 통계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OTT 시장이 열리면서 처음부터 극장이 타격을 받은 건 아니고 이제 TV 시장이 타격을 받았는데 TV 시장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좋은 드라마,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네. 마치 극장과 견줄 만한, 극장에서 볼 만한 콘텐츠가 TV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TV에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 그래서 예전에 비디오 가게가 OTT로 대체가 된 거잖아요. 네. 비디오 가게는 비디오를 가서 빌려야 되는데 집에서 손쉽게 빌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이 굳이 극장을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요즘 TV, 얼마 전부터 TV 드라마를 보면은 방송사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영화 못지않은 화질. 네. 네, 찍는 카메라부터 영화적인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드라마를 촬영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앞서 말씀 제가 여쭤봤는데 이 OTT 플랫폼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실제 극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네. OTT 플랫폼 발전하면서 극장이 아니라 극장에 상영하는 영화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2주, 3주 후에 이제 TV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더 이상 모든 흥행,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빨리 다시 수익을 내기 위해서 OTT 시장으로 던지는 거죠. 안 그러면 수년간 노력했던 스태프들과 투자자들의 어떤 피땀 흘린 노력과 돈들이 무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극장은 매출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사나 이런 제작사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플랫폼이 다양해진다. 이렇게 봐야 네,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극장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극장 요즘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네. OTT 서비스들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네. 영화 한 편 볼 가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뭔가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많은 경제적이죠. 네, 경제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떤 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상생하는 관계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콘텐츠 측면에서는 뭐 극장이 약해질 수 있으나 네. 최근에 극장 가보시면 굿즈라든지 네. 아니면 뭐 그렇죠. 요즘 예배도 드리고요. 뭐 네.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또 네. 뭐 개인적인 모임이라든가 극장이 하나의 또 다른 플랫폼이 되고 있어서 네. 꼭 그런 부분 극장에 관객이 준다기보다는 극장이 더 다양한 플랫폼을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메가 모모라는 극장에서 굿즈를 팔았어요. 네네네. 2달 전에. 근데 저희 아이가 그 굿즈를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는 보지 않고 그 굿즈를 사러 달려갔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해리포터가 개봉하지도 않았는데 네. 이제 C5 극장에서 네, 씨땡땡. 네. 해리포터 굿즈가 엄청나게 팔려서 아. 네, 그걸로 내부적으로도 시상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곧 다시 C 극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재 OTT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오리지널 콘텐츠는 있지만 또 극장에서만 개봉하는 콘텐츠는 또 없잖아요. 이것도 좀 시대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디즈니의 행보만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마블 시리즈나 아니면 픽사 그리고 루카스 필름의 그런 어떤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거를 극장에서만 보다가 이번에 네.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이 11월 17일 날 런칭을 하는데 네. 그때를 대비해서 자신들이 영화관에 아예 보내지도 않고 자신들이 극장에서 개봉해도 충분할 만한 콘텐츠를 OTT 독점으로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네. 애플 TV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독점으로 네. 콘텐츠를 그러니까 극장에 내보낼 만한 콘텐츠인데도 네. OTT에서만 공개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아이폰 11이 공개되면서 그 아이폰 11에 대한 관심보다는 애플 TV. 플러스. 예. 네, 애플 TV 플러스. 그 부분에 대해서 애플 측에서도 훨씬 더 방점을 더 설명을 했고, 네. 그게 좀 의아했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르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OTT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뭐 기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극장까지도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고 가셔야죠. 2주의 화제 영상은 굉장히 정말 화제입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네. 펭수라고 들어보셨나요? 펭수가 EBS 캐릭터라면서요. 네. 네. EBS도 요즘에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시청료가 아깝지 않다. 시청료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글들이 또 많고요. EBS 시청자들이. 예, 그러니까 네. EBS 시청자들인데 놀랍게도 이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네. 댓글들을 다른 사람들 대부분 직장인들입니다. 어른들이에요. 네, 어른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 펭수가 팽이라는 이 팽 여기서도 느껴지셨겠지만 펭귄이잖아요. 네, 펭귄입니다. 근데 이 펭귄 캐릭터를 어른들이 좋아한다고요? 네. 네. 너무 재밌는 댓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요. 네. 펭수야, 나 처음 구독 눌렀어. 나도 10살이야. 25년 전에. 부산 사인회 당첨되면 어머니 손잡고 갈게. 아참,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25년 전이니까 지금 35에 네. 이제 결혼하신 네. 분인데 이제 와서 초등학생처럼 이 펭수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어린 네, 감정을 느끼고 계신 거군요. 이게 4월부터 EBS 원채널이랑 유튜브 자이언트 팽TV에서 보이는 2m 10cm의 펭귄 캐릭터인데요. 기획 당시에 초등학생 타깃으로 제작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 꿈을 가진 펭수가 원래는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트렌드와 고민을 공유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톡톡 보니아니의 10분짜리 코너인 자이언트 팽TV를 했는데 이게 예상과 달리 유튜브에서는 20대, 30대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생 타깃으로 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펭수가 초등학교를 찾아간 동영상이 올라오면 우리 회사에도 와달라는 댓글이 있고요. 펭수 때문에 고3 수험생 때도 안 본 EBS 채널을 퇴근길에 챙겨본다는 30대 동년배들 상당수가 펭수 팬이라는 댓글도 있어요. 자이언트 팽TV의 펭귄 극장이라는 영상이 펭수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네. 약간 MBC의 나 혼자 산다와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말투가 되게 재미있는데 말하는 대화 투가 네.
아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초등학생 네. 타깃의 팽수인데 말하는 네. 투가 아재예요? 네, 그리고 10대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계속 의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거의 이제 20대, 30대 말씀은 뭐 뽀로로라고도 평가를 받고 2030 있습니다. 세대의 뽀로로다. 네. 이 팽수가. 네, 그래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이런 캐릭터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EBS 캐릭터들이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다 선배로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 선배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규율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꼰대니 뭐니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슬레나 PD는 직장 생활에 지친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팽수의 돌직구 발언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요. 네. 그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90년대생을 대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사회생활을 30대 하고 접어든. 네. 그래서 그 EBS 연습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김명준 사장님의 이름을 시도 때도 언급한다거나 못해먹겠다 입에서 잘리면 KBS에 가겠다라는 바람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KBS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언제든지 오라라는 러브콜도 팽수 했고요. 언제든지 와 이렇게. SBS 파워 FM 배성재 10에서는 팽수를 게스트로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 구독자가 20만인데 네. 채널 각각 콘텐츠 시청률과 시청 조회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EBS에서 MBC의 아육대를 패러디한 이육대라는 걸 하면서 사실 네. 팽수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EBS 캐릭터들이 마치 마블 유니버스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캐릭터들이 같이 이제 아육대처럼 체육대회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말씀드린 선후배가 나오고 어떤 캐릭터 간의 어떤 그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네. 너무 공감이 된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EBS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 하나로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팽수 옷을 입고 연기를 하시는 거죠? 네. 한 분이. 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혹시 밝혀진 바가 있나요?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요. 한번 여기에 출연시켜 보시는 게 어떤지 한번 섭외 좀 해주세요. 네, 팽수. 네, 2주의 화제 영상으로 들고 오셨는데 저도 바로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나오셨네요. 네, 처음이에요. 네. 좀 떨리는데요. 네, 떨지 마십시오. 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 하루에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네, 매일 진행되는 생생 인터뷰 코너와 요일별로 진행되고 있는 생생 초대석, 그리고 돈이 되는 라디오 동창 토론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 코너들 중에서 생생 인터뷰는 매일매일 주요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인터뷰를 다뤘습니까? 네, 우선 이번 주에는 주요 현안으로 크게 3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철도 노조 파업,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의 3분기 잠정 실적 호재,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먼저 철도 노조 파업의 경우에 여건상 생생 인터뷰에서 노조 측 주장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금요일 동창 토론에서 찬반의 입장을 들음으로써 사측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보완이 되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하지만 16번의 협상이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차원의 협상 방향이나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자가 폭넓은 질문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또한 11일 금요일에는 동창토론 방송 일부 진행의 경우에 진행자로서 다소 중립성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진행의 중립성이 아쉬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유도 질문이 약간 많았는데요. 진행자가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서도 간접 질문을 통해서 진행자의 입장이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인건비 제도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라던가 노조 파업의 반대측 입장이었던 최승모 원장의 답변에 만약 경영진의 철도 노조원 안전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주장의 핵심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특정 입장에서만 자주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중립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의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만 이런 질문들이 좀 이뤄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다른 코너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10일 목요일 진행되었던 돈이 되는 라디오 코너에서도 중립성에 관해서 아쉬운 점이 보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신흥국 투자의 대체로 미국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인터뷰로 나온 여도연 앵커가 그 방법으로 ETF 투자를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ETF 투자가 분명 장점은 존재하지만 파생 상품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안정성, 수익성이 다변화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이 방법만이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진행되었던 인터뷰는 시청자들에게 다소 위험한 선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00%의 확신으로 표현하지 않으셨고 전적으로 이를 따르는 청취자도 드물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융주식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선택과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진행자가 균형을 잡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최근에 DLF 손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날 방송의 경우에 ETF 투자를 크게 강조한 면이 좀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도 또 모니터링 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8일날 화요일날 방송된 삼성 잠정실적 호재 관련 인터뷰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문 용어 등장으로 인해서 청취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10일 목요일 방송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신청 관련 인터뷰의 경우에는 기사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다면 더 풍부한 인터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약간 청취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행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했다면 더 좋은 인터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의 대표적인 경제 프로그램이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모니터링한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 차분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난 7월 말이었죠. 서울에 사는 탈북민 어머니와 7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탈북 모자 아사 사건으로 언론에서 한 번쯤 들으셨을 텐데요. 어린 아들과 함께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민 40대 한모 씨였습니다. 살아보기 위해 목숨 걸고 탈출해서 겨우 정착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고만 이를 모자.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밝혀진 걸 보면 그냥 가난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안타깝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받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광화문에는 이들 모자에 분향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탈북 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 이 숨진 한모 씨의 탈북을 도우셔서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2009년도 한성옥 씨에 제가 그때 중국에 들어가 있을 때인데 네. 예, 남편 되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자기 집사람이 탈북자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네. 예, 너무도 힘들게 살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신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네. 예,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두 마디 없이 연영성 모 지역에 여러 명의 탈북자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골에서 거기다 시엄마, 시아버지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너무 사는 게 힘들기 것도 있지만 시부모까지 봉양하면서 네. 중국인 남편과 그 산지에서 살고 있었군요. 예. 그 다음 날로 거리상으로는 한 뭐 800km 정도 되는 데서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올 때가 30대 초반인데 네. 뭐 저도 너무도 그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 외모가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나이가 들어 저는 보였다는 게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50대로 본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군요. 그렇게 어렵게 어려움 속에서 사는 이 한모 씨를 남한으로 예. 네,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데 어렵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와서 제대로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이 발견 당시에 한모 씨 집에서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었고 고춧가루와 빈 간장통 그리고 잔고가 영원인 통장 3개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의 그 취재 수첩을 제가 읽었는데 마지막 잔고가 3,858원. 근데 이 3,858원까지도 인출을 했더라. 예. 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극한으로 몰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혼을 하고 와가지고 네. 올 때는 뭐 남편하고 이혼을 했으니까 그냥 쫓기다시피 예, 뭐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봤자 누가 용돈 주는 사람도 없는 거고 네. 그 나와서 저한테 처음에 전화 와가지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모자라고 해도 다 혜택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애가 장애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심지어 아이가 예, 간질병이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갈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또 간질병 환자를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뇌전증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려운 소리 하기 때문에 야, 그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되냐 하니까 애가 많이 아프다. 예. 그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놔두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뭐 처음에는 제가 그 이야기 애를 가다 놓고 집에다 네. 한두 시간씩 라도 뛰고 갔다 오니까 애가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쉽게 너무 판단을 한 게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된다. 된다고 100%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한참 있다 다시 동사무소 전화로 전화 온 게 확인서를 요구한다. 중국에서 이혼한 확인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의 이 건강. 네. 이 엄마가 건강하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일을 못하는 진단서도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전화를 끊으라고 구청 복지팀에 관악구청 복지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예. 뭐라냐면 첫마디 법대로 한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법도 사람이 있어야 법이 있을 거 아니냐. 네. 예? 일단 접수를 해서 바쁜 거는 구제를 해놓고 보자 하니까 서류를 가지고 오면 자기네 안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씨가 딱하셔서 네. 대신해서 구청에도 전화를 해보고 또 같이 싸워도 보시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군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한성옥 씨는 뭐 탈북자를 단체나 이런 데를 크게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단체 일을 하다 보니까 북한식 생각에서 단체장이면 뭐 힘도 좀 있고 예? 이 공신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더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포기해서 절망으로 해가지고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거기서 항상 지금도 자책감을 받는 거예요. 네. 곁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네. 나라도 어떻게 보면 회장님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마저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자책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석 달이나 지나서 이렇게 한씨 모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당시에 한모 씨 사망이 던져준 충격이 우리 사회에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한씨 모자는 한부모 가정이었고 네. 더군다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 탈북민이었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탈북민들의 경우에 일정 기간 우리 정부의 어떤 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 기준은 탈북자가 들어오면 6개월 동안 정착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네. 6개월에 지나면 생계비도 자르고 그때 의료보험도 자르고 그때부터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네. 구청에서 요구하는 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진단서를 떼라는데 제가 경찰병원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진단서는 없다. 그렇죠. 진단을 뗀다는 거는 그냥 그 병명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런 진단은 떼줄 수 없다. 아픈 분은 병원에서 판단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네. 통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중국에 있을 때 조선족들하고 결혼해서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고 거기에 또 정말 자기 그 목숨 같은 자식도 있고 그러면 남편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국적 신청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뭐 5년 이상 심지어 7년 8년 있다가 근데 대부분 5년 이상 지나니까 이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해가지고. 중국인 동포랑 결혼한 그 탈북민의 경우에 그 아내나 남편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누적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계속. 이혼하게 되더라. 네. 근데 이걸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주권 정도 네. 뭐 애를 낳고 사는 사람들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애도 낳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안에서는 동사무소도 복지팀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면 영주권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들이 회사 취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사람들이 더 막다른 골목으로 결혼 자체가 행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쪽이 아닌 비극으로 반대의 끝나는 상황으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앞에 있지 탈북민이 앞에 있다고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 현장에서 겪어오신 어떤 서름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가 한 3만여 명? 3만 3천. 네, 3만 3천여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저는 뭐라는 장소인지도 저도 모릅니다. 네. 예, 그리고 남북하나재단. 근데 탈북자들은 과연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할 때는 체육대회나 하고, 예? 이게 전부로 알지 거기서 어떤 혜택, 그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안 되고, 네. 7년 지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일반 탈북자들로서는 알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하나재단은 북한 말로 하게 되면 양반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재단이 새롭게 나려면 정말 제일 밑에서 살겠다고 애쓰는 탈북민들하고 하나가 될 때 변화가 있지, 지금처럼 성공한 탈북자만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데, 네. 성공보다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탈북자들, 예? 그리고 모르는 탈북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장소가 남북하나재단이나 통일부 정착지원과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건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정부가 예산도 있고 또 탈북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다 손만 내밀고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도 가족으로 생각해봐라. 네. 네? 탈북민도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어떤 제도나 법보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10월 20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케니지의 송버드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